타자화가 일종의 공포라고 해요. 토인비.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낼 수는 없죠. 왜 알아야 되냐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혹은 인종차별 같은 걸 당했을 때 기죽지 마라. 서구 유럽 애들이 쟤들이 역사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듯이 너희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고. 글쎄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한다고. 후회하기보다도 놓치면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뭔가 좀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를 놓치는 게 아닐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백인이 태극기 파네. 얘가 이제 우리나라 여행까지 하면서 이제 뭔가 힘든가 보다. 흔쾌히에 태극기를 사줬거든요. 사주고는 아이고 고생한다고 어깨까지 두드려주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 뉴스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최근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의사를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여행객이란 뜻의 신조어 배급해커까지 등장했는데요. 만약에 내한테 태극기를 팔았던 사람이 백인 남자가 아닌 흑인이라든지 중동 사람이라든지 동남아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흔쾌히 이 태극기를 사줬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이 오리엔탈리즘이 내한테 내면화되어 있었구나.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명. 우리가 이제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재미있거든요. 역사는 참 재밌는 건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정교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그 정의를 알아보고 이 오리엔탈리즘이 현재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시각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정적인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의 정의가 뭐냐면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구별에 기반한 대립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대립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서양의 것들은 뭔가 좋고 진보적이고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이런 거고, 동양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미개하고 뒤떨어지고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걸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파괴했으며 이 타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좀 학문적인 용어라서 어려운데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게 동양 서양을 떠나서 우리가 자기보다 뭔가 이렇게 뒤떨어진다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쟤는 이래서 뭐가 안 돼. 동남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뭐 게으르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 오리엔탈리즘을 이렇게 크게 보면 그 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그런 그 기원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여기 이제 지도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은 송나라가 되어 있죠. 북아프리카랑 중동 지방을 보면 이슬람 왕조가 이렇게 쭉 있고, 유럽을 한번 보시면 지도에서는 국가적인 형태로 나와 있지만 르네상스 넘어서 1700년, 1600년대 가야지 이 지금의 형태의 국가가 등장을 하였고, 당시에 중세 유럽의 경우에는 왕이 있고 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여러 귀족들이랑 기사들한테 봉토라고 해서 땅을 조금씩 떼줍니다. 그 땅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재판권도 가지고 어떤 경제권도 가지고 정치권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진 게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방 분권적인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힘이라든지 역량이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하에서 발휘가 되지 못했어요. 다 흩어져 있었죠.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중국이랑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어요. 중국 황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술탄이라든지 칼리프라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정교 일치의 어떤 군주, 우두머리가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 생산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 속에서 강력하게 분출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근대 이전의 세계사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곳은 유럽이 아니라 동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경제대국 송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사로 따지면 고려시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좀 안 좋아하는 왕조 중에서도 하나예요. 송나라는. 왜냐하면 이 발달된 경제력에 비해서 군사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주변에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는 요나라, 서하, 남쪽에는 대리, 토본, 대월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한테 동네 북이었거든요. 매년 이제 세패라고 해서 뭐 비단, 은, 차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어떤 평화를 유지했었던 그런 나라인데 여러 나라한테 세패를 바치면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근대 이전에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동전이 60억 개가 유통이 되었고 이제 최초의 지폐를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회사가 송나라 때 이미 있었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CEO라고 하죠. CEO, 전문 경영인 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 이미 송나라 때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 생산량이 무려 15만 톤이었습니다. 연간 철 생산량. 이거는 당시 산업혁명 시기 전 유럽의 철 생산량이랑 맞먹는 양입니다. 그 정도로 송나라가 이제 발달했었던 거죠. 석탄을 본격적으로 생활 속에 제일 처음 사용했던 나라는 바로 송나라입니다. 중화요리는 무슨 맛으로 먹죠? 불맛으로 먹잖아요. 불맛. 이 강력한 화력으로 이렇게 웍으로 이렇게 막 볶고 하는 어떤 그런 중화요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이 석탄으로 강력한 어떤 화력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중화요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중국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종이, 화약, 나침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화약이랑 나침반이 이제 송나라에서 발명이 되었고요. 그냥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주변 나라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돈 갖다 바쳐서 평화를 산 그런 나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역사상 이 송나라만큼 뛰어난 나라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우리 이제 이슬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메카에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만들고 그 이슬람교가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탈라스에서 지금의 어떤 이베리아 반도까지 한창 전성기 때는 지배를 했었어요. 그 이슬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전문 학술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국가에서 돈으로 사와 가지고 연구를 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에는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이슬람 문명권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랑 인도 학문의 기초 위에 이제 대수학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대수학을 정리한 책이 알자브르라는 책인데 수학할 때 배우는 순서도 같은 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이 대수학 책인 알자브르라는 것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술이 또 발달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원소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누구나도 알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슬람의 많은 어떤 그런 연금술사들이 여러 가지 금속들을 조합을 해서 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연금술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이 지금의 우리가 화학 원소기호 있죠. 원소기호의 명칭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화학의 기초가 되는 알코올, 알칼리 이런 어떤 용어들이 전부 다 이슬람에서 건너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도 많이 발달했어요. 의학. 당시 이제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 기사가 팔이 다쳐 왔었는데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팔을 절단하고 이제 소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치료를 했었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다친 거는 저주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천문학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천문학이 왜 발달했느냐면 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상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슬람 율법에 어떤 게 있냐면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 방향이 메카인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GPS가 있어가지고 쉽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별자리를 통해서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역법을 가졌던 문명이 바로 이슬람 문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지리학이 또 발달을 했어요. 당시 이슬람 문명에서 만들었던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베리아 반도가 이제 오른쪽 끝에 보이고 또 신라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고전 문헌을 또 연구를 했어요. 중세는 우리가 이제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암흑시대 이렇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왜 그러면 학자들이 중세를 다크 에이지라고 불렀느냐? 476년에 이제 로마가 망하고 나서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명이 유럽에서는 자치를 감춰버립니다. 그 찬란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어디에 있었느냐? 동로마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이슬람 문명에서 이 그리스 로마의 여러 고전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보관한 그리스 고전의 문헌들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더 발달시켰던 거죠. 만약에 이슬람 문명에서 이러한 그리스 고전 문헌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의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그 문화를 주도했었던 이슬람과 이 중국 문명이 왜 그러면 지금은 뒤처지게 되었고 미개했었던 유럽이 발달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셀주크라는 새로운 이슬람 왕조가 등장을 해서 얘들이 굉장히 어떤 팽창하는 가운데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이죠. 이 비잔티움 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랑 로마 카톨릭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어찌됐든 기독교라는 어떤 한 울타리에 있었던 이 서유럽 세력, 서유럽 로마 카톨릭 지역에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황은 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교도에 속했으니 클레르면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왕족과 귀족과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지 탈환을 호소를 하고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십자군 전쟁은 총 7차례에 걸쳐서 거의 한 150년 유지가 되는데요. 성공한 십자군 전쟁은 1차 때밖에 없습니다. 1차 때 성지 탈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시 이슬람 세력들이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요 유럽의 십자군들이 쳐들어와도 서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1차 십자군은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왜 실패를 하게 됐느냐면 당시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었던 뭐 성직자라든지 영주, 기사, 농민, 상인들이 이 각자의 욕망이 다 달랐어요.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성지 탈환하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대었지만 그 속속들이 보면 다 생각이 달랐던 거죠.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종교 지역을 통합을 해서 우리 이 로마 가톨릭의 어떤 세력권을 넓혀야 되겠다. 영주들은 내가 지배하는 땅을 더 넓혀야지. 기사들은 명예를 더 가져야지. 농민들은 신분 해방해야지. 상인들은 당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서 우리가 지중해를 먹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실패할 수 없었고요. 십자군 전쟁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거든요. 중세를 이끌어가던 세계의 축이었던 어떤 로마 가톨릭 세력, 성직자들이죠. 그 다음에 봉건 영주들, 이 기사들이 이 십자군 전쟁 동안에 다 몰락을 해버려요. 그 권력의 공백을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소위 말해서 시민들, 그리고 왕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봉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근대 국가적인 형태로 가게 되는 시작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바로 이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에 발달된 이슬람 문물을 유럽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바로 이 그리스 고전들. 이 그리스 고전들이 이제 유럽으로 역수입되면서 이게 중세가 끝이 나고 근대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몽골 제국의 등장입니다.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다스렸었던 이 몽골 제국의 이 판도가 극동에서 동유럽까지, 이 몽골 제국이 폴란드까지 쳐들어가거든요. 이 이슬람 세력까지도 이 몽골 제국이 다 지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보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제국으로 재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역참제를 통한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여기 그 교통로가 이렇게 보이죠. 교통로 중간중간에 우리 말하는 그 지하철역 같은 역들이 있습니다. 이 역참에는 굉장히 어떤 건강한 말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해서 개주 시합하듯이 이 역참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부들이 말을 타고 1번 역에서 2번 역까지 가고 2번 역에서 3번 역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식을 전했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북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소식을 전하는데 열흘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 몽고 제국 시기에 대여행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몽고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국가랑 국가 간에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여권 검사도 하고 뭐 이제 검문 검색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참과 역참 사이를 이동을 하면서 많은 동서양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이런 대여행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이 동서양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는 겁니다. 송나라에서 발달됐었던 여러 가지 문물들이 또 그리고 이슬람 문물들이 또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 진정한 세계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근대의 시작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보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의 뜻이 부흥, 부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랑 부흥이 되려면은 이미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다시 살아났느냐? 바로 그리스 인문주의의 부활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하고 그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가진 가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가문들이 많은 인문학자들을 후원을 하고 그 후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인문주의가 드디어 이탈리아에서 부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부흥의 시점을 중세가 끝이 나고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는데요. 자, 중세는 신중심 사회였습니다. 기독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중세를 끝장낼 수가 없었던 거죠.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일반 신도들한테는 성경책을 못 보게 했어요. 왜 못 보게 했겠습니까? 나쁜 짓 할 때 밑에 어떤 농노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반발을 하면 이거는 다 성경에 적혀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빌려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권위를 깨기 위해서는 일반 신도들도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루터나 뭐 칼뱅이나 많은 종교 개혁에 나섰던 그 성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모국어로 성경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어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이 모국어로 된 성경이 유럽 곳곳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되겠습니다. 이 인쇄술은 또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느냐? 바로 중국이죠, 중국. 중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어떤 인쇄술이 앞에서 말했었던 그 몽고 제국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전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중심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가게 되면서 인간이 유럽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근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유럽이 제대로 된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선에 서서 이제 유럽의 역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동방의 역사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근대 동서양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저는 이제 어디에서 제일 처음 그 시작점으로 삼았냐면, 명나라 정화의 어떤 원정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어요. 명나라가 있었던 시기는 우리나라 조선 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 전기. 이 명나라 3대 황제였던 영락제. 이 영락제 때 황관이었던 정화가 이제 원정을 떠납니다. 난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동부 아프리카까지, 소말리아, 모가디슈 이쪽까지 이제 원정을 총 7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거든요. 자, 정화의 원정의 목적은 뭐냐면 이 조공책봉 체제를 정비하는 겁니다. 현대와 같은 그런 수평적인 외교 관계가 아니고 상하 수직적인 외교 관계입니다. 황제가 제일 위에 있고 그 황제 산하에 여러 제후국들이 있는 거죠. 조선도 하나의 책봉국이었습니다. 이제 이 조공책봉 체제를 정비하러 정화가 떠나는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몽골 제국을 북쪽으로 쫓아내고 이제 명나라를 세우고, 그 명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던 게 바로 이 영락제입니다. 주원장의 아들인데 영락제인데, 이 영락제는 그 중국 전통적인 어떤 그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중국에서 우리 한족이 몽골을 쫓아내고 다시 명나라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너가 주변국 여러 나라들 다시 우리나라를 황제국으로 섬겨라. 이 성과는 이제 중화 사상이 이제 고치가 되는 거죠. 옆에 또 지도를 보시면 이슬람 세력이 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유럽인들이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재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재정복 운동.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자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남하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들을 완전히 축출하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베리아 반도 국가들은 기존의 서유럽에 있었던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뒤떨어졌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됐던 게 바로 뭐냐, 인도로 가서 향신료 무역을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후추라든지 육두구, 강황 이런 향신료가 똑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게 거래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향신료를 동양에서 떼어가지고 유럽에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이득을 많이 남기는 그런 어떤 그 사업이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이베리아 국가들은 지중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새로운 루트를 자기들이 뚫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말고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원정단을 보내면서 이제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미국이랑 브라질 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남미 국가들 보면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남미 국가가 예전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요 남미에서 엄청나게 대량의 은과 금을 이제 유럽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가격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유럽 또 이 인도에서 향신료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작물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유럽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품의 수가 많아지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이제 상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이 어떤 중심 사상에 있는 거예요. 중심 사상에 정화의 원정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갖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목적이 딱 달성이 되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거죠. 이 정화의 원정 이후에 중국 역사상에 이러한 대규모 원정단이 파견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의 어떤 그 신항로 개척은 이 경제적인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유럽의 어떤 경제가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시에 원정단 비교를 해보면 정화의 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톤급 함대 62척이 갔어요. 자, 그에 반해서 콜럼버스의 원정단은 300톤급의 3척밖에 안 갔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미약했지만 유럽의 원정은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어떤 가속도가 점점 붙어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이때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근대 동서양의 차이는 또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지도가 보면 이제 1750년입니다. 중국은 청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청나라. 이 청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독보적인 생산력과 인구와 어떤 국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죠. 그리고 또 이슬람권에 보면 지금의 트르키에, 요즘은 이제 터키라고 안 하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어가지고 이 이슬람권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 체제 하에서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제국 입장에서는 주위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그런 그 아동바동 어떤 그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 바로 제국 체제였다 보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유럽은 바로 이 열국 체제였거든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랬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성직자랑 영주랑 기사들이 몰락함으로써 왕과 시민들이 등장을 해서 그 권력의 공백을 메우면서 등장하는 국가 시스템이 절대 왕정 시대라고 하거든요. 절대 왕정 시대. 국가들이 유럽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그 국가의 국부를 증대하기 위해서 해외에 식민지도 많이 건설하고 이런 가운데서 유럽은 끊임없이 어떤 경쟁 체제였던 게 바로 열국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역사의 발전 가속도를 바꾸는 그런 게 아니었던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유명한 역사 연구가입니다. 이제 아놀드 토인비라는 어떤 학자가 역사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문명은 도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탄생과 성장이 가능하다.
응전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인간의 창의력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서양은 각각의 열국 속에서 나라가 나라 간에 어떤 서로 이렇게 도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응전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독보적인 1등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이 없었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창의력의 폭발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되는 거죠. 이 산업혁명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었고 프랑스 혁명은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이 정치와 경제가 같이 발달하는 가운데서 결국 서구가 동양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역사의 역전 현상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사파는 뭘 나타내주고 있느냐?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영국이랑 동양의 독보적인 나라였었던 청나라가 이제 붙어서 싸운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고,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역사학자들은 동양이 서양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점을 바로 이 아편 전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국주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게 바로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유명한 제국주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영국이 되겠죠. 영국 본토에서 해가 뜨면 영국이 다스리던 식민지에서 다시 해가 뜬다라고 해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영국이 전 지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의 어떤 면적이 인류 전체 그 땅의 32%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식민지로 유명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서구의 소위 말해서 열강들한테 지배를 받았었고요. 이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하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또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이 백인의 짐이라고 해서 우리 이 백인들이 역사에 큰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앞에 빨간 코트 입은 사람이 이제 영국입니다. 뒤에 뒤따르는 사람은 미국인데, 이 영국이 지고 있는 짐에 보면 이제 영국이 다스렸던 그런 식민지 국가였어요. 중국, 인도,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이제 영국의 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짐을 보면 쿠바라든지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또 이렇게 미국의 짐이 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짐진자들이 어떤 저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잔혹, 악덕, 무지, 미신, 억압, 야만, 동양의 많은 어떤 미개한 민족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바로 문명, 교육, 자유로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당시를 살았었던 이 서구 유럽의 어떤 그런 백인들은 정말 이런 어떤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사회진화론이랑 인종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적자 생존을 이제 생물계가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회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서구 유럽 백인들이 이 적자 생존해서 가장 어떤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고, 너가 동양인들, 흑인들은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개화시키고 너희들을 문명화하고 이것들은 당연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그런 타자화, 차별을 두는 어떤 그런 타자화가 이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인종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제 뭐 나치즘이라고 하면 누구나 나쁜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치즘 하에서도 이 인종주의가 또 발달이 되어가지고 러시아 포로들은 엄청나게 학살을 해요. 독일군들이. 근데 또 저기 프랑스랑 영국 쪽 포로들은 또 대부분 학살을 하지 않거든요. 이 같은 백인들 안에서도 또 층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회진화론이랑 인종주의가 이 19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인들처럼 변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고, 거기에 제일 빨리 뒤따랐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서구식으로 바꾸잖아요. 수저 다 치워버리고 나이프랑 포크 놔두고, 또 이름도 이제 성을 뒤로 빼는 유럽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게 이제 일본이 가장
유럽이랑 발맞춰서 빨리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은 거기에 뒤처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진화론의 어떤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 사회진화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진화론이랑 인종주의가 19세기 널리 퍼졌고, 그 제국주의의 어떤 부작용 속에서 지금도 인류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흔적들이 알게 모르게 내면화되어 있는 거고, 그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지칭했던 게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 박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이랄까요? 그걸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현대적 진보는 서구 유럽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과 중국의 어떤 발달된 문물을 몽골 제국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발전된 그런 진보를 이룬 거지 않습니까? 현대적 진보는 모든 나라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요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별적 시각의 원인을 이해하고 똑같은 가해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유럽 사람들한테 많이 또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또 약한 사람들을 또 핍박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 지수가 꽤 높은 편인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약자, 동남아시아 사람들, 혹은, 소위 우리가 조선족이라 부르는 어떤 중국 동포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당했던 거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보는 유연한 시각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무조건 이제 유럽계 좋고, 백인들이 어떤 만든 거, 서구적인 게 넘버원이고, 이게 아니라, 유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영국에 가면 윈블리 구장이라고 굉장히 큰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BTS 공연 현장을 찍은 사진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방탄소년단.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이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도 굉장히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아미라는 어떤 그런 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속에서 이제 그 빌보드 1위도 하고,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주름 잡는 그런 어떤, 저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25살인데, 첫 직장으로 한국에 있는 중학교 원어민으로 온 겁니다. 영국이랑 우리나라가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왜 여기 왔지? 물어보니까 얘가 아미예요, 아미. BTS 강팬이라서 이 BTS의 나라인 한국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국 사람이 한국에 취업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뭐 20, 30년 전이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리엔탈리즘을 희석시키는데 이 우리나라 문화가 하나의 어떤 그런 대안이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 유명한 드라마들이죠. 파친코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본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나서 시즌2까지 또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어떤 그런 우리 K컬처 콘텐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게 오리엔탈리즘, 서구 유럽 백인 문화를 선망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이 동양적인 아시아의 어떤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K컬처가 왜 각광을 받고 있느냐? 이 또 제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악플 달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 제국주의 시대 때 랭킹 1등부터 10등 나라와 지금 랭킹 1등에서 10등 나라들을 쭉 줄 세어보면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나라. 그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에이,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문화는 유행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또 반발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적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에 기댄 일시적인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헐리우드에서 브루스리, 우리 이소룡 유행했었잖아요. 중국의 쿵푸.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었던 1980년대 보면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돈을 때려붓거든요. 영화사도 인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적인 사무라이 이런 것들을 유행시키지만, 그거는 잠시 말 그대로 더 특수적인 거. 특수적인 것에 기대하는 일시적인 유행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K컬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나리라든지 오징어 게임, 이런 파친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겪었을 만한 어떤 그런 이민자 생활, 그리고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거.
인류 공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컨텐츠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이렇게 무조건 우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양적인 것도 뭔가 좋은 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다원적인 시각을 우리가 이제 K컬처를 통해서 함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은 뭐냐? 구글에 연대 펠로우십이라고 딱 치면 나오는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를 제가 보았는데 여기 보면 동양인, 서양인, 흑인, 백인 안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제 화이팅 하듯이 이렇게 손을 딱 모으고 있죠.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서 어제 있었던 나라들의 전 세계 소식을 다 접할 수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세계인들은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서로 우월을 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이좋게 지내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본이 한아이꼬를 외쳤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 자기들은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인가 EU 가입서까지 냈다고. 일본도 역사를 몰아서 넘어올 수 있겠네요. 너무 뭐랄까 좀 정체성 자체가 조금 이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